이 오늘 토론 맡은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에 근무하는 양준석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이 행사 또 정근수 교수님 발표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사 학자로 알려져 있으시지만 오늘 발표를 보셔서 아시듯이 일반 역사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 사료를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풍부한 사료와 또 깊이 있는 분석을 하셔서 또 그렇게 사료를 근거해서만 판단하시는 그런 실증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으시고요. 또 무엇보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지겨운 사료를 통해서 이 연구물이 꾸려졌지만은 하나도 지겹지 않고 또 굉장히 재밌다는 그런 또 독특한 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1946년 5월부터 한 10월, 11월경까지의 그 이승만의 행보를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세밀하게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학계에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원고의 기준으로 6줄, 딱 2문장으로 된 정업선언에서 5가지 핵심 질문을 뽑아내서 이승만이 가지고 있던 당대의 어떤 시대적 관점, 그리고 또 시점적 관점을 다시 한번 복원시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도출이라고 하면은, 당시 이승만이 생각했던 정부구 상황이 기존의 우파나 당연히 좌파와의 거리가 있었고, 이승만이 자신의 안을 미국의 안과 통합시켜서 만든 새로운 합작 안임을 밝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경험해 봤을 때 아주 현미경으로 세상 관찰하는 그런 관찰법과 또 이제 당시의 시대를 한반도 전체를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망원경적 관점, 이런 것들이 접목돼야 가능한 일인데, 또 교수님이 그게 이제 양쪽에 다 가능하셔서 이런 결과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정읍선언 자체가 굉장히 그 단발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앞부분에서는 이제 46년 2월 달에 민주의원, 그리고 좌우합작, 민주통일총본부, 그리고 과도입법의원까지 그런 그 46년의 고고한 어떤 역사적 흐름에 대한 맥락 속에서 정업선언을 위치시키면서 새롭게 해석한 점,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뒷부분에 이제 민족통일총본부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다시 재평가하고 있으시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미군정 여론조사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강조하셨는데 46년 5월달 미군정이 여론조사한 결과에 미소공의 실패 책임이 소련 책임이 70%다. 69.8%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한 정부 지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54%였다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당대에 이런 민중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분단의 책임이 미국이나 미소 공동의 책임이나 또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미 발표하신 논문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들 계속 공론화시키면서 교수님이 직접 자료, 그때도 이제 아마 탐구하셔서 조사하셔가지고 출간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제가 읽어보다가 나온 단상 같은 것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좌우합작 최근 연구를 해서 저도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이승만에게 좌우합작 기간은 그 합작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 그리고 합작 불발을 대비하는 준비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민족통일총본부 시도 이후에 또 총선거, 그리고 한국 문제 유엔 이관 등으로 결국에는 국가 수립을 구상하는 것을 현실화시켰다. 이런 내용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의 연구는 이제 제 연구가 갖지 못한 이렇게 몇 줄의 맥락 속에서 진행된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연구하시면서 저는 결국에는 교수님의 이 연구가 굉장히 큰 동의가 되고, 굉장히 제가 넘겼었던 그 기간을 아주 세밀하게 본 연구라서 너무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해의 기초에서 제가 몇 가지 제 단상을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그 발표문에 보면은 좌우합작의 불성사 요인으로 박헌영의 불참을 언급하는데요. 당연히 교수님도 그렇게 아실 거고, 아마 제가 하는 말씀 교수님 다 아시지만은 본질적인 핵심 요인은 박헌영이 아니었죠. 왜냐면은 핵심 요인은 박헌영의 그런 지시를 한 김일성 소근정이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근정 문서에는 박헌영이 1940년 7월 후반에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에 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얘기를 하고 김일성이 지시를 합니다. 좌우합작에게 손 떼고 반대를 돌아서라고. 그리고 이후부터 전면적인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86년 11월 때 보면 로마네코가 이제 김일성과 로마네코가 좌우합작을 전면적으로 파탄내라고 지시를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 파탄 지시 이후에도 소군정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일성과 김구는 주적이다. 그리고 김규식과 안재홍은 전술적인 협력 대상이다. 그리고 여훈영과 백남문하고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좌우합작이 이미 파탄한 상황에서도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와 굉장히 공산주의 박헌영,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굉장히 가까운 여운형과 백남훈에게는 중간자파로서의 척결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먼 중간 우파였던 이 김규식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통일전선에서 나타나는 기만 전술이 한반도에 사용됐고, 그것이 바로 좌우합작이었다. 되성 싶은 그런 이제 조직체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했던 것이 당시 이 해방 공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중간파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간파가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추구 세력이었다는 이해가 지배적이죠. 그래서 합작 실패에 대한 김규식에 대한 큰 어떤 동정,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김규식의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미군정의 계획에 따른 김규식은 그저 미군정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정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정도면 있은 것이지 김규식은 그 이상 비판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지금 지배적인데요. 당시에 김규식의 한계는 명확하고 뚜렷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기가 동유럽과 한반도가 서로 양분돼가지고 아예 서로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한반도에서는 동유럽 공산 세력, 특히 이제 동유럽 공산 세력이 비공산 세력에 대한 각계격파를 하는, 비공산 세력 각계격파하는 어떤 살라미 슬라이싱이라 불리는 그런 전략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간파들은 공산주의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를 여과 없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합작 전략에 아주 단어를 내세우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를 합작 선언하는 선언문에다가 기술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좌우합작 전략을 투영을 하면서 굉장히 전략적 맹목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승만처럼 동유럽 상황과 한반도 상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국제정치적 시각을 확보한 그런 시각도 부재했고, 또 이제 공산주의의 기만 전술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없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물리력과 지지층이 부재한 측면들, 전혀 군사력이나 대중 조직이 확보되지 못했었고, 그냥 미군정이 지원했던 측면들. 그리고 통일전선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도 아주 강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에 김영명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좌우합작이 기본적으로는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김구와 이승만이 해야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 이것이 여운형, 김규식, 버치, 이런 인물들이 합작을 해서는 전혀 그런 합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구조적 한계가 이미 노정됐다라는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이 좌우합작 불발과 중간파에 대한 연구, 이것을 이제 정읍선과에 연계해서 하는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는 완성됐지만 그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구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묘수는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이승만이 철저히 미국을 고려하고 미국의 그러니까 이제 단독정의 아닌 과도정이나 임시정을 포함해서 이런 안으로 최대한 결합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당연해 보이지만은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와 중간자파는 민족이라는 또 그런 개념, 또 자주라는 명분, 이런 것들 아래서 대안적 방법,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다른 안들, 또는 이제 적극적 소련과 기대해서 하는 안들, 이런 대안적 방법의 기대를 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의 선택이나 전략은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역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미국 역시 이 미군정이나 미국이 극단적인 지도자를 제외하고, 이제 이승만을 포함하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지도자를 제외하더라도 한반도에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구현시키려 했던 그런 전략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단발적으로는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 내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또 한국의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소련군정이 북한에 단행한 일방적인 권력 창출에 비해서
한국인들에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유를 보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혼돈 상태가, 이 초기 46년, 47년 혼돈 상태가 이를 돌파해간 이승만의 행보가 갖는 가치를 더욱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해주시면 있고, 또 이제 뭐 긴 시간 속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영토적인 탐욕이 없이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모습들도 몇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재현 내지 논문을 읽으면서 제 아이디어를 좀 교수님께 좀 같이 공유 드리는 게 있다면은, 그 정업선언기 이승만의 정부 구상에 대한 개념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업선언 시기에 이승만의 구상은 소위 단독 정부가 아닌 통일 정부를 추구하지만은 그것과는 좀 아직 거리가 있었고, 또 이제 남한만의 제한적인 정부 구상도 아니었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과도 독립정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업선언은 전후로 구체화되고 있는 이승만의 이러한 어떤 실용적이고 또 이제 미군정과 어떤 민족주의자들을 고려하면서 나타난 이 전략적 정부 구상안에 대해서 보다 좀 학술적인 개념화가 전면에 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과도적 독립정부든 또 과도정부든 임시정부든 이것을 좀 더 개념화해서 몇 단으로 함축시켜서 이것을 이제 논문의 제목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 학술회의 한다, 학술회의 좀 제목의 전면으로 좀 들어선다면은 오늘의 그 연구 주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 좀 더 생명력을 가지고 이후에도 좀 더 길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승만 발언의 좀 미세적인 추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6월 3일 날 정업선언에 비해서 6월 6일 이제 군산 발언을 보면은 처음에 6월 3일 날은 남방만이라고 표현했는데 6월 6일 날은 남조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다 이제 지역 명칭이 분명해지고 임시정부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그 국가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 있는 민주적 정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점차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논쟁 속에서 기존 연구들 보면은 이런 그 두 번째 표현, 남조선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민주적 정부라고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연구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추이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서 이 논문 전편에 흐르는 내용들이 이런 그 비판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에는 조금 그 지역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이 논문에 보면 소련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자치정부로 간주했고 민주의원회의 대표성을 이제 부재했다. 그것을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서술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수립이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의 의도성을 확인해 준다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제가 여기 논문에서 전편에서 또 일반적으로 보면 민주의원 개원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의원이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처럼 대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남측에서 북측처럼 빠르게 정부 구상을 의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북 측과 비교할 때 미군정과 남한도 과연 분단 책임 없는가,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이제 국가건설기구였고 행정자치에 대한 모든 그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당연히 민주의원은 뭐 이것은 아직 미군정에서 주도해서 제도적 권한도 없고 막 이런 단순한 어떤 그 조직 기구였었기 때문에 이런 양측의 기구 조직의 그 의도, 소군정과 미군정이 투영해서 이루어졌었던 의도 같은 것들이 대비된다면은 일반의 이해에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마치면서 지금 바로 몇 가지 답변하지 말고 조평서 박사 질문한 다음에 쭉 읽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해방공원에서 이승만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은 박헌영과의 연대를 46년 11월 때부터 시도를 했었죠. 10월 때부터 시도를 했었고 85년 그리고 여운형과 김규식의 연대를 또 모색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합작 추진하기 위해서 또 미국하고 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상황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구와도 합동에 이르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실행 가능한 모든 카드를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에서 우익 중심의 국가를 전국으로 재정비하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 수립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승만의 역동적 활동을
그 기존의 틀처럼 단순히 이제 반공의 틀에서만 검토해 보는 것이 굉장히 너무 이승만의 어떤 활동력을 굉장히 최소치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현실주의 실험 노선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면서 오늘 발표는 그 정읍선언의 기초에서 이승만을 반공, 친미 등의 단순 이념틀을 넘어서 냉혹한 국정치를 읽어내고 또 이에 대응한 현실주의 정치 지도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평세 박사님, 이승만 독트린과 한반도 자유문명 수호의 관점에서 본 두 국가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또 논문 읽을 때도 되게 감명 깊게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자유문명,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지금 자유문명과 야만, 사실상 야만과의 싸움 속에서 이 자유문명을 한반도에 정착시킨, 남한에만이라도 정착시킨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정읍선언을 이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더 이 문제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이유가 북한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통일혁명 기지론이랄까요? 이런 민주혁명론을 버리고 이제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소위 좌익 세력들이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러한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이 두 국가론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단의 고착화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정읍선언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북한에서 또는 좌익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주입한 그러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분단의 고착화를 했던 그 주범이 사실상 북한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1946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한 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해방 직후부터 45년 말에 이미 민주기지론, 민주혁명기지론을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김일성이 발표를 했고요. 적어도 12월 17일에 그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 민주기지론, 민주혁명 기지론을 공식화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의 책임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북한 정권과 또 소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정읍선언 때도 그랬고 그 전후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몰려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이 정읍선언이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통일정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발로 하는 투표라고 이제 foot voting이라고 영어의 표현도 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선언이 공산화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고 북한 주민들까지 마땅히 미국이 이끌고 있는 자유문명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는 어떤 문명사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 정권이 동족 관계를 완전히 이제 부정하면서 남북 관계를 교정국 관계 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아예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조국 통일 이런 말 자체를
북한에 있는 뭐 헌법이라든가 모든 문서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 통일 기념탑도 철거를 시키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혼란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 또 운동가들에게 또 좌익 세력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긴 한데 헌법에서 통일, 동족이라는 말도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46년에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를 세워놓고 남한에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과도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분단이라고 이렇게 책동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행동 같습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분단을 공식화하고 영구화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동포들, 우리 국민인 북한의 동포들을 영구적으로 포로화, 노예화 시키려는 그 기만적인 어떤 생존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이 놀라운 80년 동안 성취했던 이 놀라운 자유문명의 이 압도적인 우위 앞에서 외부 사조 유입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내부 체제를 통제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사실상 체제 생존의 방어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인 비겁하게 이런 도발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비겁하게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호응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반헌법적인 배신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이제 수용하는 것처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통일백서에서 올해 5월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맞서서 남북이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로 존재하는 두 국가임을 인정하되 이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가지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북한의 체제 존중, 그리고 흡수 통일 배제, 그리고 적대 행위 중단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 정부의 통일 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읍선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위이다. 북한의 동포들을 영원히 저 포로 생활로 노예 그 상태로 놔두려는 그러한 행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주장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지니고 있는 숭고한 의미를 짓밟고 있고 사실상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8년 건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은 단독 정부의 수립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으로 과도적이지만 통일 정부였다. 북한 동포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투표는 남한에서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추후에 곧 당선될 그런 의원들, 재원 의원들까지도 그런 의석들을 마련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70년대 그 여의도에 국회를 세울 때도, 국회의사당을 세울 때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의 의원들도 앉을 수 있도록 일부러 넓게 그 당시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북한의 동포들도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의 아까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반도의 중앙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이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임시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177 연구소 소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가 1776의 250주년입니다. 미국 독립의 250주년인데, 그래서 많은 행사들도 있고, 또 견미단을 데리고, 한국 청년들 데리고, 미국으로 이제 7월 4일을 기념하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 미국의 체제를 우리가 본받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울 때, 1919년, 3.1운동이 있고, 바로 4월 1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회의를 열 때도, 그때 10개의 건국의 종지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10개 조항을 내세웠는데, 그때 첫 번째 조항이 바로 독립선언문, 미국에 있는 독립선언문을 그대로 뺏겨서 첫 번째 조항을 만들었고, 두 번째 조항이 우리는 가급적 교육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정부를 모방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분단의 고착과에 기억해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 선택이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읍선언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지금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국가론을 부정한 것과 아주 적절하게 잘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 아마 토론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2, 3분 만에 꼭 하시고 싶은 말만 좀 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